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더 젊고 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겠다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검이 공개 반발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뉴스큐에 출연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의자 이은혜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소아정신과 신희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는 10일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을 꾸리기 위한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순회에 나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날 걸로 전망됩니다. 인수위로 가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내각 인선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쯤에 일부 내각 인선이 발표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인선 작업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모레 경제부총리 등 이 경제팀을 포함해서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4-5명 이상의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인선 작업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이럴 게 많아서 비서실장이나 내각이나 시간이 좀 걸려요. 일요일 날 발표는 여유를 가지고 좀 계세요. 일요일 날 발표. 네, 다만 첫 내각에 들어가게 될 후보군의 이름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인수위 경제 1분과 최상목 간사가 거론이 되고요.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요. 함께 이름이 오르내렸던 조태용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인 카이스트 이창양 교수가 물망에 올랐고요. 향후 부처 재편을 담당하게 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정치인이 아닌 학계와 관계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무실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부터 국방부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에 당선인의 집무실을 설치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당장 여건이 안 되면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걸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지역 순회를 시작합니다. 현장을 돌면서 직접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방안들을 찾고 이를 국정과제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이 가장 먼저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뒤 차례로 다른 지역들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자 적극적인 방문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구 경북 방문 도중에 대구 사저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미 당선인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의 물밑 조율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주말 동안 정확한 일자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스포츠 외교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외에는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내각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함께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 기술연구소를 찾았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교통수단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함께 지원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거듭 일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20년 만에 4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로펌, 고액 고문료나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이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의혹이 커졌는데요. 한덕수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의혹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의원님들도 저는 좀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와 함께 지난해 수십억 원의 예금이 입금됐다는 의혹을 두고도 은행 간 금리 차이 때문에 자금이 이동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서 임대왕이다, 전관예우로 수십억을 챙겼다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 청문회 통과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연쇄 이전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사 차량에 국방부로 들어가서 짐을 옮기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본격적인 국방부 이사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 비용 승인 하루 만에 이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국방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국방부 본관, 현관 바로 앞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빈 바구니와 수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틀이나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파란 덮개가 덮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이사 차량이 주차가 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각종 사무용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하루 종일 짐을 실은 수레가 오가면서 이곳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더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류나 문서는 이삿짐을 덜기 위해서 파쇄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국방부 직원들이 커다란 포대에 서류를 담아 파쇄 차량으로 오가는 모습도 수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특성상 보안 문서가 많은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사무실 집기는 이사업체가 맡겠지만 비밀 서류와 보안 문서는 국방부의 확인과 감독 아래 옮겨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이전 작업은 영내 부서를 3개 그룹으로 나눠서 5단계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운영지원과 등 1그룹에 해당하는 부서와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등이 먼저 이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마지막 3그룹에 해당하는 장차관실 등 핵심 지휘 부서는 상반기 한미 합동훈련이 끝나는 이번 달 28일 이후 이전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동을 진행해서 다음 달 14일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부터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일부 사무실을 비우고 나면 이사와 새로운 사무실을 위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일부 사무실을 먼저 비우고 나면 본관 1층과 5층에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는데요. 1층은 새로 들어오는 청와대 출입기자실로, 또 5층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우선 공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사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중마고로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6월 1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실시하고 민주당도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표차가 꽤 크게 났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새 집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오전 치러진 선거에서 3선 조혜진 의원과 겨뤄 총 109표 가운데 81표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강원 지역 4선인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중마고우로 대표적인 윤핵관 인사로 꼽힙니다. 권 의원은 당선 직후 YTN 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빠른 속도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발 맞춰서 또 야당을 설득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110석 의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권 의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특히 172석 과반을 넘는 의석을 지닌 민주당과 여소야대 지형에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 준비 상황도 살펴보죠. 양당 모두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62명이 후보자로 나섰는데요.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분이 후보로 나오시든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면접에는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등 8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함께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가장 힘들고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 다른 경쟁 주자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파리, 대통령 당선인 파리 선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로 37명이 등록했는데 서울시장 경선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등 6명이 몰렸습니다. 경기도는 안민석 조정식 의원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등록해 합당을 앞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합류하면 4파전을 벌이게 됩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지사 후보로 단독 신청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출마를 놓고 당내 갈등을 불러온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역단체장 후보자 37명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군을 두고 당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면서 개판 논란,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내용에 조금 휩싸인 모습인데요. 오늘은 민주당 분위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심 끝에 결정을 하신 겁니다. 서울시장 네. 출마 결심. 어떤 이유로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서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죠. 네. 수도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어떤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가장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음이 드디어 섰고요. 그래서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더 젊고 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네. 적었던데요. 네. 예.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네.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젊다고요? 네, 사실 뭐 제가 네. 적은 나이는 아닌데 네. 상당히 어린 나이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나흘 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지도부가 복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역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실제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586 중심으로 한
세대의 용태론도 이야기하셨던 그랬죠.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다시 이제 그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용태론을 얘기했다거나 또는 사퇴를 한 것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당이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흐름을 쭉 어떻게 보면 대변해 오셨던 분이 다시 이제 출마하신다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과도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선당 후사 아니겠느냐. 당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독배를 마신 것 같은 생각으로 소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 예.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서울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여러 의원들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 그런 기류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송 전 대표 출마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마음 명심이 실린 것 아니냐. 뭐 정성호 의원도 그 절에 찾아갔었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출마 선언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네. 이틀 전에 통화를 했어요. 고문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아, 했습니까? 예. 예, 이재명 고문이 뭐라고 했나요?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통화의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거는 예. 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특정인을 뭐 염두에 두고 지지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다. 그렇군요. 라는 것이고요. 예, 예. 저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재명 고문이 직접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네. 이야기를 했나 보군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등록하기 이틀 전이니까요. 어제가 등록한 날이고 이틀 전이면은 화요일 정도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에 이낙연 전 대표 차출론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있는 건 맞습니까? 이낙연 후보를 뭐 단일하게 내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경선 과정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또는 경선 과정의 여러 가지 흥미,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선에 좀 참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울 지역의 의원들이 지금 여러 방식과 형식으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누군가를 추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떻게 하든지 경선을 거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그 의원님에 대해서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약간 경선이라고 하는 좀 정상적인 절차를 예. 좀 안 밟으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아, 또는 뭐 누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약간 경선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걸 이제 의심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보면 경기지사에 이제 출마하려는 민주당 후보들은 많은데 네. 서울시장 출마는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네. 쉽지 않다.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아, 예. 자, 그렇죠.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새로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사실 흠을 잡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아, 예. 오히려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누가 더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데 적합한 것인가 예. 또 누가 그런 적합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네. 제가 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적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차별화가 있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더 젊은 서울시 그리고 더 새로운 서울시 그 더 새로운 서울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곧 이제 아마 소상히 아. 그 밝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서울이 전국에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부가 집중돼 있고 네.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함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함, 주거 안전에 불안, 대한 예. 불안함, 예. 취업에 대한 불안함, 환경에 대한 불안함.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시거든요. 저는 그 불안과 싸우고 싶고요. 예. 불안을 해소하는 그래서 살고 싶고 좋은 서울 이런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네. 뭐 들으셨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서 이게 대선에 패배한 정당 맞나?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네. 거기에 박주민 의원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일단 임대차 3법의 경우에 네. 시장에 좀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임차인들의 네.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 취지, 네.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 박 위원장님도 공감하실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요. 예.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좀 서둘렀던 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서둘렀던 부분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예측을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도 저희 정치권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원칙 하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앞으로 공약 같은 것은 이제 추후에 발표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민주당 현안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네네. 당내 현안 가운데 이제 검찰의 수사권 박탈 네. 관련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이야기. 일단은 우리 박주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게 처리가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검찰 개혁 예. 관련된 여러 그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중심되게 논의하는 것은 이제 수사와 기소를 좀 더 분리하는 방향에 대한 것이거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논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당내에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마련하거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길게 끌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서로 이게 정당의 이해가 맞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안건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 언론중재법 처리할 때 보면은 제대로 안건심사가 안 되고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사보임하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면서 혹시 그런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보임 자체가 뭐 그것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사보임이라는 건 뭐 늘상 있는 문제고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도 사보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법사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사보임이 잦은 상임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시기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신 권성동 의원님도 사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야당도 쭉 보면은 동의하셨던 의원님들이 많고 지금 이제 곧 여당이 되시겠군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뭐 잘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던 대표적인 논리가 아니 민주당 너희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판단과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분리가 되든 수사와 기소가 모두 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한다라는 정치적 의심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과의 대화도 더 깔끔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만약에 문정부 내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뭐 새로운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회 선진화법 보면 약 90일 정도 안건심사위원회에 심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아마 화요일 날 의총이 열릴 거고요. 그때 내용에 대한 부분, 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한 이제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죠. 합의가 되면 제일 좋죠. 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합의가 안 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대검에서 오늘 입장문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들어와서 분장을 하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대검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은 그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거기에 김호수 검찰총장 역시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대검 입장이니까 검찰총장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검찰 입장에서야 검찰 조직의 권한이 축소된다든지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듣긴 듣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인권 침해가 적고 합리적인 수사 모델이 무엇인가 네, 이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검 입장문에도 보니까 국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법안,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되겠느냐. 그리고 당내에서도 경찰에만 수사권을 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수사권을 줄 경우에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있는 나왔었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로드맵이나 프로세스를 당연히 만들고 네. 같이 발표를 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막 실시됐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련의 수사 여러 가지 뭐 산자부 압수수색도 있고요. 민주당은 이 수사가 모두 표적 수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표적 예. 수사다라고 완전히 규정 짓는다기보다는요. 예. 좀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고발이 이루어진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격성에 대해서 좀 놀라는 것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네. 또는 허위 이력 관련된 사건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있든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렷하게 진척이 되는 모습은 또 안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교가 너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될 때는 당연히 뭔가 정치적 의도 또는 정치적 그렇군요. 눈치 보기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상임고문 네. 뭐 6월 지방선거 전 등판론 나오고 8월 전당대회 역할론도 나오는데 이재명 상임고문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의 상임 고문입니다. 당연히 상임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은 각 지역에서 뭐 유세를 좀 도와달라라는 예. 요청이 많을 거고 당연히 당인으로서 그런 역할들 충실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젊고 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겠다면서 출마 선언을 한 박주민 의원 만나봤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다시 만나볼 기회를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도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잠시 뒤 열리는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대검찰청은 출입 기자단의 입장문을 공지했습니다.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 즉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검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개정된 형사법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면서 지금은 해소와 안착에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면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을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 오후 5시부터는 대검청사에서 김호수 총장 주재로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검수완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 최고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의견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까지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 주무 과장이 오늘 아침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본격 논의됐고 수사청 설치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 검찰 수사권만 우선 폐지하자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다는 등 추진 상황과 문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것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이견이 있는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치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한 달 안에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수처법을 비롯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이어 검찰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보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과장의 글에는 반나절 만에 100개가 넘나드는 댓글과 후속글이 잇따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입법 폭주다. 부패 완판의 길을 기어코 가려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던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은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 시절 현재의 제도 설계에 관여했다고 지적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글이 올라올 때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의를 표하는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지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검에서는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전체 검사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모으는 등 곳곳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에 폭행한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법원이 이번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 취지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첨삭했습니다. 장 씨 변호인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폭행 혐의는 부인했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대영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검찰에 이어 경찰도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들을 잡기 위해 검거팀을 꾸렸지만 여전히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7월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살인사건 용의자들 여전히 잡히지 않은 거죠? 네,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윤수에 대한 공개 수배가 시작된 지 열흘째지만 여전히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여러 차례 다시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보거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하고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근 내 이은혜가 2010년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나 2014년 태국 파타야 해변 익사 사고와 연관됐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만료를 닷새 앞둔 어제 3개월짜리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는데요. 수사팀이 피의자 체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개 수배 일주일쯤 뒤인 지난 6일에서야 경찰에 공조 요청한 것을 두고도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검거 전문가가 많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검경은 어제 인천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의 수사 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인천경찰청도 11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이은혜와 조현수를 추적하는 한편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남편을 위장 살해한 지금 의혹으로 공개 수배된 유력 용의자 이은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기에 수사당국이 과거 전 남자친구들의 지금 사망 사건까지 내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은혜가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전 남편을 살해했던 고유정의 인격 장애와 유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용의자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요. 네.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각종 의혹 관련 보도를 보면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지금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예. 사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일반 사람과 달리 타인에 대한 감정에 공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뭐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화가 나거나 하면 충동 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세 가지가 합치니까 당연히 이런 끔찍한 범죄도 좀 저지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언론에 2019년 그 6월 당시에 화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이은혜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예.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화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그 고통에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 저도 못 보거든요. 아. 그만큼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 어머 같이 아프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것이 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보는 우리는 괴로운데 바로 이제 이은혜 같이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예. 그런 게 잘 안 오거든요. 오히려 네. 반대로 타인의 고통을 보면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이런 식의 자기가 화가 나면은 그 네. 화를 분풀이하기 위해서 아유 잘 되고 있다까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통의 그런 느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면 충격을 오히려 제가 받는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예.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에 몰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저런 그렇군요. 범행을 예. 보면. 그렇죠. 그만큼 심각한 저는 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화면을 보면 이제 이은혜가 했던 당시의 말이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트냐, 그리고 무거워서 못 뒤집는다, 같이 가서 뒤집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저걸 보면은 사람으로 안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뭔가 이렇게 대상으로만 보고 그 예. 목적에 맞게끔만 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할 말이죠. 그렇군요. 예. 보면 지금 저게 2019년 상황인데요. 2017년 8월에 혼인 신고를 보험에 들어갔는데 보험을 6개를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8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2월에도 보고 도구로 살해를 시도했고 5월에도 낚시터에서 익사케 하려다 실패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 정도면 안타깝지만 숨진 남편도 나를 살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행복을 느끼려면은 그 제일 조건이 뭐냐?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네. 이분이 벌써 이제 이은혜랑 결혼을 하고 상당히 저는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떤 카톡 문자 같은 거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막 그 돈 다 주고 나서 본인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막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잖아요. 지금 무슨 네. 이야기냐면 이분이 왜 이렇게 정상적인 분이 왜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되냐 했을 예, 때 예. 바로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분을 측근해 두시면 네. 그 사람이 평소에 엄청 이제 인간관계를 쪼우거든요. 지금 예. 조정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예측을 못하게 만들고 무조건 죄책감 없이 뒤집어 씌우고 하니까 본인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네. 우리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시죠.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거의 정신줄을 놓게 돼요. 저는 예. 이미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못한 건 아닐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피해를 당하다 보면 네. 거기에 또 익숙해질 수 있다. 예. 익숙해진 그럴 수 정도가 아니라 예.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지의 일부를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거의.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용의자 이은혜 씨가 이제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하면서 언론에 제기하면서 알려진 거잖아요. 네. 보험금을 주지 않아서 세상에 알린 이 자체도 굉장히 뻔뻔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자기 중심성에 정말 극도한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 본인들은 이미 우리의 범죄는 완벽하다. 이게 익사 사고로 이미 부검도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예. 완벽한데 얘를 예. 돈을 안 줘? 예. 이렇게 순전히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서 이거 다시 이렇게 제기를 하면 의심을 받아서 네. 범행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역추적의 생각도 가능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너무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 자기 입장에서만 분하고 예. 자기 입장에서 이게 왜 안 돼? 어떻게 되려면 어떡하나?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사건이 이제 발견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남편이 대기업 연구원이고 연봉도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은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네. 있는데 왜 주변에 적극적으로 안 알렸을까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항상 왜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나빠도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자꾸 그것을 주변을 이야기를 해서 푸는 사람이 있는데 예. 혹시 이제 좀 참는 사람의 입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어느 순간 좀 지나가서는 하도 이제 시달림을 당해서 많이 우울해지고 또 주변 사람한테 또 집안일이니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렇군요. 그래서 혼자 꿍꿍 앓는 예.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늪으로 빠진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용의자 이은혜 씨와 함께 이제 그 내연남으로 알려진 공범도 있잖아요. 네. 사실 공범 역시도 범행에 가담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공범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비슷한 사람 둘이 만난 거 혹시 아닐까.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전 남편을 그 남편을 살해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비슷한 성향 사람들끼리 저는 좀 범행을 함께 논의한 게 아닐까. 이은혜 행동을 보면서 이게 나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 중심성인 게 우리는 충분히 역지사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것 자체가 예.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이상한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발각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 정말 저는 이분이 역지사지도 안 되고 자기 중심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렇군요. 굉장히 병리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건이요. 사실 2019년에 변사 사건으로 한번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조사를 할 때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는데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격 유형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해야지 땀도 많이 나고 가슴도 뛰고 하니까 네. 이 이제 생리학적 반응으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너무너무 자아 동조적인 사람. 그렇군요. 정말 그 순간에 내가 안 했다고 이렇게 정말 약간 믿어버리는 그 순간이 오면은 이 자율신경 계통의 변화가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거짓말 탐지기가 100%의 어떤 증거력을 못 갖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후로 지금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예.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사건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그 전 남편을 살해했던 고유정 사건과 이 네. 사건이 좀 유사하다고 보셨죠? 예, 사실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여성이기도 하고 예. 유사한 느낌이 드는 게 좀 두 사람 다 굉장히 친밀한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예. 심지어 그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범행까지 저지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 친밀한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 바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죽이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편취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상당히 유사한 정도와 또 유사한 패턴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박사님께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 있는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성격이 형성되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까? 정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뭐 유전적이든 또 신경학적으로 이미 공감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뭔가 결핍이 있다라는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 얘기를 하고요. 예. 하지만 어렸을 때 특히 예. 0세에서 한 3, 4세까지 이 공감의 뇌가 주변 사람의 공감해주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강화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대부분 어렸을 때 환경이 좋았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정말 이게 살뜰하게 아이를 마음을 보살펴 주는 그런 기회는 대부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본인들도 학대를 많이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전과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유령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 중인데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두 사람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만나보지 못하니 그렇지만 여태까지 잘 버티는 거 보면은 상당히 영리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감성이 배어나고 불안해지고 이런데 휘둘리면은 실수를 통해서 노출이 될 텐데 상당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감정 컨트롤 잘하고 머리를 막 쓰면서 잘 요리요리 피해 다니는 거 아닐까 하고 좀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엔 제보도 많이 나오고요.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면요. 자기 중심성도 강하고 그런 것을 흔들림이 있을 때 탁 끊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이상한 방어 기제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안 흔들거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 때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잔인한 정도로.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까지 걱정이 좀 돼서 이 장기전이 되면 어떡하나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이제 과거 남자친구들 사건까지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2013년 남자친구 A씨 사망 사건, 2010년 남자친구 B씨 또 사망 사건이 모두 지금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내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물론 이거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참 유사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은혜는 특히 본인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남자친구도 역시 같은 관계인데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과거에 보면 이런 끔찍한 범죄 저지르고도 반사적 인격 장애다. 나는 뭐 병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감형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우리 정신과 질환들 중에 대부분 감형을 받는 경우는 본인은 너무 정신적으로 혼란이 심해서 본인이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혀 못 느끼면서 할 경우에만 좀 그래도 감형의 사유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충분히 계획적이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감형은커녕 좀 더 형을 더 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새 그 사건들이 좀 잔혹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 첫 번째는 저는 많아진다 이거는 정말 통계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드러나면서 이제 저는 더 좀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개인에게 공감을 많이 해주고 어린 시절에 특히 훈육을 잘해주는 그런 문화가 더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디지털 문화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하나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자세히 못 들여다보는 이유가 저희는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피해자들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2차 피해에 또 시달릴 수가 있거든. 스트레스 같은 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 집에만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자기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 사건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해자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느낌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정이입해서 스스로 우리가 2차 피해를 당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예 안 만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세대 신희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중국해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실종된 우리나라 선원 6명을 수색하기 위한 구조대원들을 해경 함정에 내려주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취재 기자 윤건우입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종 선원 구조대원들을 경비함에 수송하고 돌아오던 헬기였습니다. 이륙 30초 만에 사고가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경비함에서 이륙 30초 만에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헬기가 경비함에서 항공유를 넣은 뒤 제주공항으로 돌아가려고 이륙하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370km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3명이 구조됐지만 51살 정모 부기장과 28살 황모 전탐사 등 2명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또 47살 최모 기장도 구조됐지만 중상을 입어 군 헬기로 병원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또 42살 차모 정비사는 실종돼 현재 수색 중입니다. 최 기장과 정 부기장은 각각 3,155시간과 3,238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는 베테랑 주종사인데요. 이번 헬기 추락 사고는 어제 오후 근처 해역에서 실종된 교토 1호를 수색 구조하는 팀을 경비함까지 이송한 뒤 발생했습니다. 실종된 교토 1호는 300톤급 예인선으로 한국인선은 6명이 타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재 블랙박스를 인양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체 결함이나 야간이라는 환경 그리고 항공기를 띄우는 양력이 배 위에서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사고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남해해경청 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지난 2014년 제작한 대형 헬기인데요. 최대 21명이 탑승할 수 있고 한 번에 15명까지 구조가 가능합니다. 남해해경청과 서해해경청 등에는 배치됐지만 제주해경청에는 없습니다. 해경 헬기는 병원이 없는 도서 지역과 해상 응급 환자를 야간에도 긴급 후송하느라 예전에도 수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남해해경청 소속 헬기는 지난 2015년 환자 수송 중 사고를 당해 탑승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11년에도 제주 해상에서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남해해경청 제주 항공대 소속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교토 1호에 대해서도 타이완 당국과 협조해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역구조본부가 마련된 제주해양경찰청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한국선은 6명이 탄 선박이 타이완 해역에서 실종이 됐고 지금 수색 작업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해경 경비함 한 척을 현장에 급파했고 타이완 당국과 한라인을 구축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수색 작업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조난 신고가 접수된 어제 오전부터 타이완 당국이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 승선자나 선박 발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국민대책본부와 주 타이베이 대표부 현장 지휘본부를 가동 중입니다. 대표부 그리고 타이완 해상수색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현장에 경비함과 헬기 등을 투입했고 오늘 오전 해상수색당국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수색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해경 경비함 한 척도 현장에 급파돼 수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평소 해류가 빠르고 기상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악천후로 인한 사고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타이완 해상수색당국은 어제 오전 9시 50분쯤 타이완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교토 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한 뒤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실종 선박의 승선 인원은 모두 6명으로 모두 우리나라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토 1호는 322톤 규모의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인데요. 부속선인 교토 2호를 예인해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항해 중 조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토 2호는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소식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석열 당선인과 아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의 친윤석열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당선인은 차기 여당 원내대표로 건강한 당정 관계 강조를 했습니다만 수직적인 당청 관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에 나섭니다. 첫 행선지로 대구 경북을 찾을 예정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부터 볼까요? 권성동 의원이 선출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표차가 꽤 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한 득표율로 본다면 한 80% 득표했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과거 역대 모든 정부가 초반에 주류 대 비주류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에 국민의힘에 발휘하는 영향력은 한 8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80%가 70%가 되고 70%, 60%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초반에 국정 운영에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그 윤핵관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게 오히려 그 앞으로의 국면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물론 부담은 되지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윤 당선인은 판단을 했겠죠. 예, 과거 모든 또 정권이 그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친이계, 친박계, 그 다음에 그 앞에 친문, 이제는 친윤. 이 정권 초기 항상 핵심적인 그 당의 공신들이 전국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에는 권성동 의원을 두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뭐 장제원 의원을 두고, 또 내각에는 또 다른 뭐 윤핵관을 두고, 라고 포진을 해야 쉽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윤핵관의 전면 배치,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그 권력의 법칙인데 이 윤핵관들이 얼마나 열린 정치를 하느냐. 닫힌 정치를 해서 똘똘 뭉쳐서 컨트롤 타워, 구심점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동시에 다른 비주류나 혹은 야당에 비해서 열린 정치를 얼마나 하느냐. 윤핵관들이 앞으로 열린 정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되자 전국이 얼마나 풀리느냐. 그리고 윤 당선인이 더 힘이 실리냐. 중요한 관건이죠. 아주 윤핵관의 그 역할이 대선 전보다는 지금도 훨씬 크고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제 당청 관계가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당청 관계가 가까워서 과거 이제 뭐 청와대 출장소냐 뭐 이런 지적도 받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출장소로 일방적으로 대통령 오다 받고 움직이는 건 그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초반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당청이 따로 논다. 이른바 따로 각각.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말 다르고 당에서 하는 말 다른다. 그럼 이것은 실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양쪽이 당청이 긴밀하게 케미, 이른바 콤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다만 오다 받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직통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건 윤핵관인 거죠. 항상 예스만 아니라 노도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윤 당선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그런 우려 때문인지 출마의 변 밝힐 때 원내대표 출마의 변 밝힐 때 본인이 쓴소리 많이 했었다 대선 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도 개진하고 또 뭐 대안도 제시하고 뭐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 충분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집권 초반에 쓴소리 직언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어렵겠죠. 제가 대통령 뭐 연구하고 이렇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실세인 사람도 대통령이 막상 취임식 한 이후에는 직언 쓴소리 쉽게 못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최측근은 그나마 아니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핵관의 직언 정말 정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풀어야 될 현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이 현안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됐는데 둘 다 강한 여당, 강한 야당을 강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풀어나갈지도 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말하자면 한쪽은 윤 당선인의 핵심, 한쪽은 이재명 쪽의 핵심. 그러니까요. 이 서로 이제 양쪽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무난하게 가지는 않겠다. 아주 잘 되거나 아주 잘 못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실세 그룹의 직통 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의외로 복잡한 문제 꽉
막힌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지만 네. 서로 자존심과 서로 자기만 주장하다 보면 이게 네. 충돌할 수 있다. 강대강으로.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직통 라인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 예. 서로 허심탄회로 얘기를 하면 바로 자기들의 어떤 중심축인 윤석열 당선이나 이재명 쪽에 네. 그래서 원활하게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오히려. 그런데 이제 당장 이슈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예.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뭐 문재인 정부 내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예. 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이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여야가 집권 초기에 하는 행태 네. 그리고 프레임을 유심히 예. 살펴볼 겁니다. 예. 그 두 가지 항상 집권 초기에 조심해야 될 프레임은 집권 여당 밀어붙이기냐, 예. 그 야당의 발목 잡기냐, 예. 라는 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관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종편에서 친절하게 평론을 하지 않더라도 네. 중도층이 이제 방송 보면서 훈련이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저건 발목 잡기다, 아니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다, 라든지 판단해서 쉽게 6월 1일 표심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는 결정 안 해도 됩니다. 민심을 보고서 예. 아마 판단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발목 예. 잡기냐, 밀어붙이기냐.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예. 더 좀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을 가진 강자가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예, 결국은 표심이나 여러 가지 유리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그렇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힘을 가진 강자가 밀어붙인다. 이건 이제 필연적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이하죠. 그렇군요.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예. 윤석열 당선인은 네. 힘을 가진 자가 양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다음 주에 지역 행보에 나서는데요. 첫 행선지가 대구 경북인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부터 방문을 하실 예정인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이 조율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요.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근데 비공식 접촉은 한 번 있었고 거기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눈 적은 있어.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호남 지역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부터 찾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에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의 텃밭 그리고 보수의 본산 대구를 챙겨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1번으로 정한 거고 더구나 최근에 요즘 윤석열 당선인 지지도가 기대치가 과거 역대 당선인에 비해서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수록 대구, 경북을 찾아서 어떤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어야 그래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도 호남을 제일 먼저 갔을 겁니다. 그렇군요. 야당인 본산인, 진보의 본산인 호남이 갔을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대구 경북에 갔죠. 더구나 본인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이후로 상당히 어려울 때 제일 도와줬던 곳이 어떻게 보면 대구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온도 할 겸 뭐 여러 가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집권 여당의 본산을 가서 확실하게 대구 국민들, 대구 경북 시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얻는 게 초반에 국정을 좀 세게 좀
거는데 많이 버팀목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이사를 한 직후에 예. 윤석열 당선인이 축하난을 전하면서 이제 지방 일정 있을 때 찾아뵙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에 여러 번 좀 두 사람의 만나면 늦을수록 좋다. 할 수만 있어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개인 소개를 필요했지만 지금 보라는 분위기로 보면 이제 만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24일이었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 사저로 내려갔을 때 또 그것도 보냈고 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제가 지금 대구 방문을 좀 미룬 것도 나중에 사저 방문을 좀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고 가면은 아마 배석자 없이 좀 인간적인 대화도 나누고 하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될 사람, 그런 통합의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간 건 이제 3월 달이었습니다. 대선 끝나고. 그런데 과연 만남이 성사되고 과연 어떤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윤석열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 수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만났을 때 그 표정 이런 거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병원에 막 나올 때라든지 그리고 사저로 내려갈 때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보면 좀 변함없이 미소 띄는 모습이 돼요. 이번에도 속 마음을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악연은 정말 세지 않습니까? 탄핵 당시에 특검의 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센 악연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이제는 또 한 사람은 새로운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따뜻하고 애틋한 모습, 통합 모습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둘이 만났을 때 약간 배석자 좀 물리고 단둘이 만나면 윤석열 당선인이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죄송하다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 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구시장으로 유영하 변호사 이제 후보로 나섰는데 후원 회장도 했고 이제 공식 지지 선언을 또 했어요. 어제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탄핵을 당했던 퇴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된 지 3개월 만에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뭐 나의 꿈을 대신 또 실천해 줄 거라라는 뭐 일심전심 뭐 이런 부분 아주 강하게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답지 않게 아주 공개적으로 유영하 변호사의 지지를 요구한 것인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발언을 했을 경우에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부메랑이 돌아올지 생각을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좀 먹먹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죠. 저는 조용히 지낸다면은 그야말로 옛날 그 시절에 선거 여왕으로 길이길이 기록이 될 텐데 자칫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잘못했다가 이걸 패배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선거 때마다 관여하는 선거의 여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선거의 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후라도 오늘 이후라도 좀 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치 행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데 홍준표 의원도 역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로 씁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직 대통령 파리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당선인 파리하는 사람도 있고 씁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전직 대통령 파리 그러니까 장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센 표현인데 그만큼
화가 이제 많이 났다는 건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예, 대단히 불편한데 많은 이후에 점점 내일 모레 박근혜 대통령이 유형아 변호사를 지지하는 행보를 넓혀갈 경우에 정비례해서 홍준표 의원의 발언의 강도도 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구가 박근혜냐 아니냐로 또 다른 쟁탈전이 벌어지면 그걸 바라보면 국민들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구 시민은 어떤 반응? 아주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보면 지방 여론 좀 살펴봅니다. 언론은 대구 지역에 많이 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른바 사저 정치에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 입장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 이런 부분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삶이 정말 조용하고 평온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 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했지만 최근 들어 저런 모습을 보면 좀 잘못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쓴소리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의 다소 녹취를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 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죽을지라도 사실 서울시장 나가려면 국회의원 남은 임기 2년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정치 인생 모두를 내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 그 쓴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소리와 함께 이제 5대 공천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선거 패배 책임자들은 안 된다. 그리고 정책 실패한 책임자들도 출마도 안 되고 청년들은 30% 정도 공천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의지는 좋으나 과연 실현이 될까? 왜냐하면 정책 실패나 선거 실패한 책임이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는 윤호중 의원은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상대편에 틀림없이 반격을 가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 정책 실패도 마찬가지 내면 모호합니다. 아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박주민 의원 주장했던 부분도 본인이 과거 부동산 임대료 문제라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사람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박지원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인은 못 구했는데 무슨 책임이나 이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청년 공천 가산점을 30%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30%를 공천을 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들의 정치 학교라든지 상당히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별 경력도 없는 청년을 새롭고 젊다는 이유만으로 공천했을 경우 제대로 승리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30% 공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그렇게 보시는군요. 의심스럽고 실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출마한 걸 두고 당내에서 반발이 있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남겨두고 출마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희생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도 저는 매일 뭐 가끔 전화해보고 좀 알아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홍해바다처럼 두 갈래로 갈라졌더라고요. 그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친 이재명계하고 친 나경계로 나눠졌다고 봅니다. 근데 비율과 강도 입김이 센 거는 친 이재명계가 더 셉니다. 그래서 송영길 출마를 지지하는 쪽 사람들의
입김이 더 세죠. 그런데 앞으로 이 내부 어떤 공천 갈등, 송영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거고요. 근데 저는 시청자들이 누가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지 많이 헷갈려요. 저는 어제 보면 뭐 우상호 지지하나 반대하나 막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 공통점이 문재인 정부 주류를 유지했던, 구축했던 이제 5.16 운동권 중심들이 정확하게 두 쪽으로 분열됐습니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죠. 민주당이 운동권의 분화 현상, 송영길 그다음에 지방선을 놓고 분화 현상은 앞으로 계속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권력 주류의 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이어서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학을 취소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강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입니까? 분노하는 국민의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 지금 비교를 하고 나섰고요. 공세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에서는 손해고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사람 이름 두 글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조국 방어 막을 펴고 말이죠. 조국 수호를 외치면 절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지방선거에서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대선 때도 익히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좀 못할지 모르겠지만 뭐 조국이 뭐 윤석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파다하게 나오는 건데 또다시 지금 조국이라는 이름이 다 등장하는 거는 민주당에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마이너스 효과, 역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SNS에 입장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비로서 윤 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이제 만족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정 장관의 반응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어요. 매우 불편한 정도보다 훨씬 더 세게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많이 중도층을 형성했던 이유가 조국 사태 이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로서의 어떤 어려움, 고통은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당신이 이제 만족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 얘기했더라고. 왜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한테 묻냐고. 지금 보면은 조국 지금 딸 조민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가족 인질극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이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프로에 나가서 지금 검찰과 언론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조국 가족을 두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서민 당국대 교수라든지 하태경이는 국민의힘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 가족 인질극의 주범, 인질범이 바로 조국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렇게 해서 왜 자기 정치를 하려고 저는 가족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냐.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아내나 딸이 저는 좀 불쌍하다. 이런 식의 또 글을 올렸습니다. 서민 당국대 교수가. 그래서 자꾸 지금 조국 정치가 지금 2020년 지금 4월 말이죠. 내일 모레 지금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또 얘기된다. 더구나 지방선거 앞두고요. 제가 하나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이건 고언을 드리고 싶은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조국 얘기가 되풀이될 경우에 정말 그거는 민주당에 큰 역풍이 불 거고 국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면 역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는 새 정부 출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각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변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변수 두 개가 한꺼번에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선거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분석이라고 보는 거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인사청문회라고 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덕수 네. 국무총리 내정자라는데 이후 장관들이 속속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총리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예. 장면을 보고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겁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 공천을 그러니까 내정을 잘했는지 아니면 예.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네. 보게 판단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총리 이하 이제 장관들의 인사를 잘하고 청문회를 국면을 잘 넘기느냐가 지방선거 판세에 거의 50% 이상 좌우한다고 해도 저는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거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후보를 후보로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쿨하게 통과시켜줄 사람은 통과시켜주고 비판할 사람은 세게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모든 후보마다 반대하고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방향을 달리 하겠죠.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매서운 제2의 그런 또 비판적인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힘이든 민주당이든 청문회 때는 상당히 낮은 자세로 국민, 특히 중도층 시선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봄 들어서 산불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 영동 지역에 산을 찾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태풍급 강풍이 겹치면서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먼저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강원도 영동 지역인데요. 영동에는 지난 4일부터 산불 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 가운데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등 6개 지역에 오늘 오전 대형 산불 주의보가 추가된 겁니다. 이 지역은 이번 일요일까지 산불이 한 번 나면 급속하게 번지고 또 진화가 어려워서 100헥타르 이상의 피해가 나는 대형 산불로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산불 위험이 커진 것은 우선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동 지역은 강릉이 최고 29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말과 휴일 고온 현상이 겹치는데 수목이 더 바짝 메마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의 최악의 조건인 양간지풍이 가세했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초속 25m가 넘는 태풍급 돌풍으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이번 일요일까지 영동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 양간지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산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재를 버리지 말고 입산자는 화기를 소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던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벚꽃길을 거닐면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얼마만일까? 환한 햇살 속에 눈앞에 펼쳐진 벚꽃길을 맘 편히 거닙니다. 사람들 얼굴도 벚꽃처럼 환하게 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에 담아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년 만에 열린 서울 여의도 벚꽃길. 숨막히듯 놓여있던 펜스는 사라졌고 대신 꽃길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깝깝한 스트레스 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 풀리는 것 같고 둘이 나오니까 더 좋은 거고 또 꽃 구경하고 가면은 또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요. 코로나 위기 이전처럼 여의도 윤중로에 차량 출입을 막고 1.7km에 이르는 벚꽃길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친 마음을 달래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풍경이나 이런 거 잘 못 봐서 다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렇게 개방해서 또 많이들 이렇게 놀러 나오신 것 같아서 그런 모습 보는 것도 뭔가 또 저희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것 같고. 서울 석촌호수 벚꽃길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이들도 있고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추억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통제를 해서 못 들어와서 아쉬워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그냥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열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벚꽃길 주변엔 이렇게 15m짜리 대형 분홍색 곰이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벚꽃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홍대 야외 공연장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몰립니다. 오랜 기간 얼어붙은 상인들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기분은 좀 좋은데 몸은 좀 힘든 그런 느낌입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야외에서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지시했던 법무부의 감찰도 징계 없이 끝날 전망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로부터 한 검사장 수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직접 감찰을 종결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에스컬레이터 차단봉 설치를 권고사항으로 두고 방치했다며 무책임에 따른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촌향교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50대 지체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으려다가 B씨가 이를 말리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로배구 남자 챔피언 결정전이 KB손보 K타의 활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나란히 1승 1패,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두 팀은 내일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20대 24로 패색이 짙던 3세트, K타가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벼락 같은 서브에 이은 연속 득점, 순식간에 넉 점을 따라붙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서브 에이스까지 못해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19대 24에서 25대 24를 만든 괴물. 우리가 알던 K타에서 또 진화가 된 K타로 왔습니다. KB손보는 달아오른 분위기를 이어가며 챔피언 결정전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I believe in myself, so I try everything. If it's work, okay. If it doesn't work, also it's okay. That's why in the third set, that's okay. I'm gonna go. If it's work, okay. If no, I don't care. 21살의 V리그를 평정한 말리특급 K타. 해외 구단들의 큰 관심 속에 이탈리아행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결정은 없고요. 그리고 또 트라이얼 신청은 지금 리그에서 뛰는 용병들은 시즌이 끝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K타를 잡을 생각입니다. 막느냐 아니면 뚫어내느냐. K타의 손끝만 바라보는 K타 시리즈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각 2년 연속 통합 우승, 창단 첫 정상을 바라보는 두 팀은 마지막 3차전만 남겨뒀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봄 기온이 점점 무르익고 있죠. 오늘은 서울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더 오름세를 보이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 22도, 일요일은 24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해진 날씨에 중부지방에도 벚꽃이 만개하며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 숨은 벚꽃 명소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개장한 과천 레츠런파크에서는 웅장한 벚꽃길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대성리 국민관광지나 양평 갈산공원에서는 강가에 펼쳐진 벚꽃길이 한 폭의 그림 같고요. 천안 각원산은 고즈넉한 사찰과 함께 어우러진 벚꽃이 무척 아름답겠습니다. 다만 꽃구경 가실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으로는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상충객과 또 입상객이 늘면서 강원 영동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봄나들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